통제를 받지도 않아요. 돈이 엄청 많은 회사예요. 증권회사들이 돈 모아서 만들고 그래서 증권회사들한테 돈 빌려주고 투자하고 하는 회사인데 비마이카 쪽에 돈을 태우기 시작한 게 2013년부터예요. 이때부터 해서 계속 대환을 해주거든요. 왜 2013년부터 했지? 를 이제 막 찾다 보니까 당시 한국증권금융 사장님이 양재택이랑 고등학교 동기야. 이 씨발! 오, 굉장한 미스테리였거든요. 최초에 왜 2012년, 13년부터 돈을 태우냐. 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다 해설되지는 않아. 근데 희한하다. 엄청난 우연이지. 엄청난 우연 중에 하나가 있다. 양재택이라는 양 검사는 김건희 씨하고 사적 관계가 있었다라고 알려진. 예. 정대택 씨나 이런 분이 이미 뭐 그거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를 뭐 얘기를 하셨었죠. 최은순 씨가 그 유학 가 있는 애들 돈도 보내줬잖아. 미국으로 돈 보내줬고. 양재택 검사의 자녀가 유학 가 있는데 그 유학비를 최은순, 김건희 씨 엄마가 보내줬다고. 특별한 관계 아니야?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최은순, 김건희, 양재택 셋이 유럽 여행. 유럽 여행을 갔어. 네. 이 정도면 특별한 관계 아니야? 그 돈도 양재택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특활비 모아서 갚았다고. 맞아. 갈비 모아서 났다고. 야, 이거는 특종인데. 그게 직접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결고리가 하나 나왔네. 양 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중에 하나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던 검사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그 없지. 회사에. 근데 그 김여성의 언론 인터뷰 자체의 모순인 게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지고 나간 사람한테 그럼 투자받은 돈의 정확히 4분의 1을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빌려? 다시 빌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김혜성은 이대로 만약에 자기 돈을 끝까지 주장하면은 특가법상 행령으로 감옥에 오래 갑니다. 돈 다 토해내죠, 다. 그럴래? 아니면 너 이 돈, 네 돈 아니고 보관한 거로 갈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횡령이 범죄자 입장에서 안 좋은 범죄인 게 주가 조작은 추징 액수를 숨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횡령은 피해 금액이 한 회사에서 가져간 거라 명확해요. 그러니까 30억 다 토해내야 돼. 어느 순간 저는 공범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라는 자백을 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동기다 이거는 홍사원 기자님이 훨씬 더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군데서 이제 대출을 받고 하는데 김예성 씨와 관련된 회사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쪽에 돈이 들어가는 정황들이 있어요. 그 공응직으로. 예. 그리고 땅 살 때 이 양반 계좌를 최은순 씨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계속 집사일을 했어. 이제 빨리 미랑 이기훈 선생이 미랑 이기훈 선생도 돈을 주기로 한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 있대요. 거기다가 왜 태우겠어. 그 양반들이 이제 버티는 이유는 특검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데 택도 없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이 이걸 끝낼 리가 없어요. 계속 갑니다, 계속.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팀이 4개예요. 주가 조작 파트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 뭐 이 파트 있고, 그 다음에 그 명태균 파트 있고, 나머지 파트가 여기가 재미있는 16개 그 수사 범위 안에서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이게 한 파트거든요. 거기가 제일 여기가 제일 힘들어, 지금. 뭐가 계속 나와요, 지금. 뭐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 해줘야 될 일은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특히 4팀 인력 보강해 줘야 됩니다. 김총식 씨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총식 씨가 누구냐면 최은순의 남자 혹은 동거인 또는 김건희의 계부 이렇게 불리는데 왜냐하면 윤석열과 결혼식 상견례 때 아빠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맞지. 김건희, 최은순의 주변 인물 정도로 인지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김충식의 여자 최은순이었나? 또는 김충식의 은폐 가족이었나? 김충식 씨가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윤성훈 평론가가 주최했던 파인 보신 분들 많죠? 김충식 씨가 과거에 젊었을 때 했던 게 일본에 도자기 파는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양반이 이제 2015년에 저런
행사를 해요. 총괄 감독으로. 이거는 김충식 씨한테 확인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그 행사를 한 건 맞다고. 그런데 이 행사에 후원한 사람 중에 다 장군이거든요. 예비역 장성들이에요. 현역으로 유일하게 노용래라는 장군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노상원의 개명전 이름이에요. 노상원이에요, 이게. 2015년에 김충식이 주최한 행사에 후원을 노상원이 했어. 그때 이미 노상원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후원을 받지. 이거 놀랍잖아요, 이거? 노상원을 10년 전에 알았다.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야? 김용현의 픽업으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네. 김용현의 연줄로 올라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게 아니라 김건희 가족을 원래 알았던 거야, 노상원. 아니 그리고 군 장성이 무슨 갤러리 행사하는데 후원을 하는 것부터가 도자기 얘기해가지고 황교안이다. 이 사람이 도자기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하거든요. 근데 준 사람들 보세요. 국무총리,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문선명도 있어요. 와. 보통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자기가 뭐 하여튼 좋은 글씨를 써놨겠지. 밑에 덕자인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네. 만들어도 전달이 어려워요. 저 국무총리가 3사람이나 있어요, 저기.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문성명 총재예요. 문성면 총재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신인데? 그쪽에선 신이야, 신. 그러니까 우리가 김충식 씨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봤는데 그게 아니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는 정말 유명한 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그 야외 미술관 이번에 갔다 왔거든 내가. 그래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거기 그 기획전을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DMZ 스토리전이구나. 네. 어떻게 밝혀지냐면 김충식 씨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때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김충식 씨가 쓰던 창고였던 거야. 기자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거기 짐을 다 버리라고 지시를 했나 봐. 그런데 제대로 다 못 버린 거야. 열린공감TV에서 찾아가가지고 그 수첩들을 다 수거한 거예요. 그때 이제 버리고 간 수첩들이야. 이 수첩에 써있는 내용 중에 제일 이거는 뭐지 한 게 손목사 세계로 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재명 대통령 암살 미수. 그 남자가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했어요.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그리고 손목사 세계로. 이 전한길이랑 같이 다니는 분이 손목사. 네, 여의도파. 지난 탄핵 기간 동안 정광훈은 광화문에서 한쪽은 여의도에서 여의도. 네. 그래서 여의도파 그 손목사가 세계로교회인데 칼로 찌른 김진성 씨. 그 김진성이 전날 숙소를 가는데 어떤 벤츠차가 태워줍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그 벤츠 차 주가 세계로교회 교인이었어요. 2023년 이게 다이어리라고 해요. 이 칼에 찔린 건 2024년 신년에 벌어진 것이고 더 소름 끼쳤죠 지금. 막 털이 솟는데? 아산 배방은 그 사건 있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태반이었을 거예요. 배방읍이에요. 잔다 진짜. 부동산을 그 양반이. 그 양반이 부동산을 했고 어디서 아산 배방에서 톰 목사가 아산 배방에 있는 부동산을 소개해줘가지고 7억짜리 땅을 샀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확률이야 그렇죠.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수사 다시 해야 돼요. 매우 중요하게 다시 해야 돼. 네 번째 팀이 수사해야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봐. 난 네 번째 팀을 위해서라도 인력 보강해야 그러니까. 돼. 거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노상원을 저 때부터 알았다면 김건희는 계엄을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 이전부터 무속에 심취했던 사람으로 알려졌잖아요. 그것도 연결고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노상원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굉장히 핵심 인물이에요. 핵심 인물이지. 그런데 김용현의 추천만으로는 이렇게 핵심 멤버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롯데리아 회동했던 사람 중에 노상원이 자기가 김건희와 통화한다는 걸 내가 옆에 들었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다고 하거든요. 기다나 씨, 노상원이 김용현 사주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뭐 검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거꾸로 노상원이 김용현을 오히려 검증했다라는 거잖아요. 노상원을 더 먼저 알았을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이 명단은 김건희가 작성했을 것이다. 그것도 뭐 연결이 되죠. 이렇게 가족끼리 원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면 김용현은 거치지도 않았고. 김용현은 명단하고는 난 상관없다고 봐. 그 사람은 한동훈 넣어야 돼. 이런 판단을 자기가 어떻게 해. 하기사. 지금도 내란 특검 조사 과정에서 가장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입국 다물고 있는 게 노상원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또 노상원의 재판 과정만은 직위원이 또 공개를 안 했어요. 변호인마저 쫓아냈어요. 변호인이 못 들어. 변호인이 못 들어가요. 변호인이 못 들어갔어요. 증언하러 간 변호인이 못 들어가겠죠. 증인 변호사를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자, 또 하나 감봉. 감봉 뛰지? 뛰지. 네 번째 팀이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인력 보강을 해줘야 돼. 이거를 뜯어가지고 돈을 세다가 버렸다는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관목에 다 써있어 얼만지. 5천만 원 한다 말해. 저걸 풀어서 돈을 세고 나서 버렸다는 거야. 와. 노란 고무줄로 묶어놨다는 거죠. 세상에 검찰에서 압수품을. 저거 수사 대상이거든요. 빵 맛있네 이거. 남부지검에서는 저거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감추고 특검에 제시를 안 했어요. 전 남부지검의 변명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 개소리 하고 있어. 이 너무 문장에 있는 단어 몇 개 안 되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 어느 하나도 믿을 수 있는 단어조차 없어. 5천만 원을 한국은행에서 찍어서 보냈는데 그걸 왜 세고 있어 저거를. 5천만 원이 맞는지 아닌지 세보고 저거는 버리고 노란 고무줄로 다시 묶어놨다. 개소리를 수사 대상이에요. 보통 저렇게 찍은 거는 저것 자체가 증거물이라는 거거든요. 저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압수된 그렇지. 현금 여기 손대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사진은요 그냥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거 못 받아들이면 나 못 쓰는 증거. 증거 능력 인정이 안 돼요. 날짜를 보세요. 2021년 5월 13일이에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3일 후에요. 나는 이게 첫 특활비라고 봐. 대통령실에 떨어진. 그 첫 특활비를 준 거야. 선물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관봉채로 일종의 기념품처럼 두고 있었던 거야. 건진이. 그게 걸렸던 거야. 그 12월 달에 이거 빨리 처리해라. 처리하러 들어간 처리반이 아닐까. 그래서 신흥석 남부지검장을 잘 봐야 돼요.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승승장구했던 띠지 없어졌다 해서 감찰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신흥석 남부지검장이 하지마 하고 감찰도 안 시켰던 거예요. 이것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인력을 보강하자. 사팀 보강하자. 저거는 정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원본 입증이 안 되잖아. 누군가 사진 찍어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사진 갖고 안 찍어놔도 돼.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한국은행에 가서 다시 확인해가는 과정들을 그거 뭐를 할 일 다 한 거야? 네. 아무리 생각해도 MBC보다 여기가 꿀이에요. 노동 대비 출연료를 봤을 때 여기가 난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영화평론가 영화 하나 소개해주고. 1980년대 3X 정책 쓰면서 그 스크린 이제 섹스 스포츠 그 전두환의 3S. 에마 부인 시리즈 나오는 그 에마라는 시리즈 6부작이거든요. 네, 에마? 네, 제목이 에마예요. 그리고 19금이에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한희 씨도 나오고. 에마 부인 할 때 그 에마? 예, 그때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여배우 그때 이제 여배우들이 막 뭐 그 시나리오 바꾸서 뭐 까기도 하고 그 그렇게 시절 여배우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신인 여배우와 관록이 있는 여배우 이렇게 둘이 주인공이고 에로 영화들 많이 만들었던 시절이어서 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국 80년대 에로 영화에 대한 맞습니다. 시리즈다. 네, 시리즈입니다. 독점 만들었던 이혜영 감독님이셔가지고 워낙 화려하게 많이 찍으시거든요, 미장센을. 네, 그때 우리 양지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보려고 몰래 들어가고 못 봤어요? 저는 왜 이러세요? 나이 속이고 들어가고 그런. 그게 뭐예요? 약간 김건희 스타일 거짓말 아니에요? 반대쪽 끝으로 가는. 난 그게 뭔지도 몰라요. 못 봤을 리가 없어. 네, 못 봤을 리가 없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안 봤어요. 왜? CC에서. 그때는 재개봉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좀 지나간 영화를 재개봉하는 영화관이 있었거든요. 그 관에서는 나이를
따지는 척만 했어요. 중학생들이 갔다 친할 수밖에 없죠. 그때 머리 깎고 막 하고 아저씨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머리 빡 때리고 들어가. 일단 한 대 맞고 들어가. 근데 양희철 변호사는 그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진짜로 CC에서 안 봤다니까요. 몇 집 없는 그 동네 비디오 데크가 있는 집에서 살았나 보네요. 아, 뭔 소리야 그것도. 베타여서 VHS였어요. VHS. 근데 저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패널들한테 이렇게 뭐 처음 본 야한 영화가 뭐였냐. 되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목이 없던데요라고 대답했어요. 제목이 없던데요. 네, 그거는 제목도- 재개봉말에서 봐서 그래. 뻐꾸기 몸으로 울었다. 몸으로 울었다. 입으로 울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뽕. 뽕. 딱 거기까지가 이제 공장장 세대고 제 세대로 넘어오면 이제 부인은 부인인데 동물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 젖소로 바뀌어요. 야 그거는 그 네. 영화가 아니잖아. 아 영화야 무슨 소리야? 극장 개봉 안 해. 극장 개봉도 소소하게 했어요. 그거는 극장용이 아니라 비디오용 영화. 물론 이제 극장에 하루 걸고 바로 비디오로 나오고 막 그랬죠.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에는 극장 개봉작이라고 쓰고. 그때 영화 유튜버가 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동네 동시상영관에서 봤는데 저는 뭐 중학생 때부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들어가. 근데 그 뽕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뽕 영화를 에로 영화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아 아닙니다. 그건 풍자극이죠. 거기에 보면은 독립군이 나와요. 예예. 아 모르는구나. 진짜입니다. 예예. 아뽕 진지한 영화예요. 남편이 독립군이에요. 예. 모르나? 아. 시대의 아픔을 담은 영화라고. 그리고 에마 부인 할 때 맞자도 그게 말 맞자가 아니에요. 네. 네. 대마 할 때 쓰는 대마할 때 맞자예요. 맞자예요. 공륜에서 걸린 거예요. 말맞자로 하는 게 너무 선정적이다 해가지고 식물에 마 있잖아요. 그 맞자예요. 그러면 더 나쁜 거 아니야? 대마를 즐겨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잖아. 참 무식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 하여튼 그 시절에 대한 영화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최신작은 실패하셨습니다. 유령이라는 최신작 유령이라는 영화에서 작품이었는데 설경구 나온 그건 영화가 조금 있었는데 컨셉이 조금 예, 네, 처참하게 실패하셨죠. 저도 주말에 개봉하는 화제작을 차라리 소개해드릴게요. 네, 23일, 24일 그리고 이제 25일까지도 쭉 이제 시리즈로 개봉 이제 되는데 승방입니다. 쓴방. 일본어로. 악당이 트럼프군요. 예. 순방.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산) 발사믹 1+1이구나. 20년산 발사믹에 스프레드를 준다. 1,000원에 준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뭐 1,000원을 붙이고 그래.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 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닥스메디 연구소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요? 마실 때 아주 좋을 거야. 계획대로구만. 멈춰라! 아니, 양치 후에 과일을 먹이다니 이런 작은 놈들. 잠깐만, 이건 괜찮아. 닥스메디니까. 근데 쓰지 않은데요? 그냥 구강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합성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아서 과일 맛이 달라지지 않는 치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것은 물론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기능까지 세분화된 닥스메디 치약, 시리니 케어의 1S 치약, 잇몸 케어의 더블 X 치약, 어린이를 위한 치약 K까지. 딴지마켓에서 닥스메디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구강 전용 제품들과 함께 판매 중입니다. 박구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구영 교수님 주제는 저도 모르고 박구영 교수님도 전날까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 준비한 겁니다. 우리 교수님 시간 짧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지난 4년간 매달 엄청나게 월말 기부준에서 떠들어놨어요. 초기에는 온갖 철학자들이 다 등장해요. 근데 내가 무식하잖아요. 그들이 저한테 당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윤석열 저거 진짜 큰 사고 친다. 계속해서 예언했는데 다 예언대로 됐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다. 계속 분석했는데 다 그대로 됐고. 윤석열, 김건희 구속 기념으로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간 무료야. 한 달만 듣고 끊을 수 있어요. 이번 달까지 이벤트다. 한 달 듣고 딱 끊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예, 이거 뭐야?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주권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사건을 시작적으로 고민해 보겠다. 국민 주권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짧게 했죠.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익숙하신가요? 이 그림이? 그림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죠? 예,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에요. 집단 발명품 이런 뜻이거든요. 이재명 정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어 중에 하나가 집단 지성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어 아가씨하고 정반대잖아요. 집단적 발명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작별이 시작되는 시간일 수 있다. 잠깐만요. 이 그림의 제목은 집단 발명인데, 그렇죠. 콜렉티브 인벤션인데,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발명하면 전혀 의외의 것이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도가 이 작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원래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의도되지 않는 것들이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초현실주의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종이를 한 장 준다고 쳐봐요. 이렇게 종이를 한 장 쭉 접어 5개로 접고 한 사람은 한 장만 그리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몰라. 그런데 합쳐보면 기이하게 서로 연결된 하나의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초현실주의적 그림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르네 마그리트가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 집단 지성이, 즉 국민주권 시대, 당원주권 시대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미래는 우리가 꼭 예상한 익숙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 그림처럼 이상한 게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네. 익숙하지 않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했어.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다 예상 가능한 그 어떤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왔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죠. 이것을 작 데이다라는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미래는 항상 괴물처럼 다가온다. 미래는 항상 예측하지 않는 방식으로 와요. 이재명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다 예측하지 않은 방식으로 맞아요. 나타나서 대통령이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만들어간 새로운 이 정부, 국민주권 정부도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집단 지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정책화하려고도 그렇죠. 시도하는데 근데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하고. 준비를 하자. 자, 그다음 얘기를 해봐요. 네, 넘겨봐야 하지. 띵동. 자, 오랫동안 권력이 구성되는 방식, 구성해온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신분, 계급 또는 계층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적 자본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죠. 신분은 사라지고 계급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지만 돈 많은 사람이 또는 권력이 많은 사람이 주장을 하면 왠지 옳은 것 같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익숙한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지성, 감성, 능력, 시험 잘 보는 사람들 또는 연예인이나 지식인이나 또는 축구선수가 무슨 말을 하면 권위를 갖게 돼요. 그런 사회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전에는 종교가 제시하는 어떤 규범들이 있어요. 또는 사회가 윤리적으로 제시하는 규범들이 있어요. 또는 법이 제시하는 규범들이 있어요. 이 규범을 형식적으로 온몸으로 체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법을 지키는 것을 그냥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이게 맞는 법이야? 라고 의심하는 과정이 생략돼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사실 이건 도덕 발달론에서 미성숙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도덕 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미성숙한 사람들이 도덕의 담지자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보통 완장을 차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데 내가 도덕 자본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부린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성직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아주 골 때려요. 아주 위험하죠. 네. 어릴 때부터 도덕적 규범을 자기화하는 게 쉬운 사람이 있어요. 왜?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쪽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이 도덕이 옳아? 이들 하면 다 좋아져? 이런 의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몇 명 알아요. 그런 사람이 어윤 씨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도 어릴 때부터 그런 분들에서 공격을 많이 받아봐서 제가 잘 알아요.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금 진보 진영에서조차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런 방식으로 도덕 담론을 강화하면 진보는 정치적으로 쪼그라든다. 보수의 기획이었거든요, 한동안은. 야, 진보가 왜 돈에 관심을 가져? 야, 진보는 가난하게 열심히 운동해 하고 가둬놨어요. 그렇죠. 그거를 진보 진영에서 내면화해서 자기 가치인 줄 알았죠. 예.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번과 2번을 안 가지고 3번만 가지고 있는 진보 진영이 있어요. 도덕적 자본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진보가 있다. 소수 정당에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지금 진보 진영을 힘들게 한다. 지난번에 조국 대표 얘기했지만 조국 대표에 대한 도덕 담론은 그 멈추자. 어떤 정치를 하는지 보자. 잘하면 오케이, 못하면 비판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보 진영이 더 이상 조국 대표에 관한 도덕 담론을 강화하거나 지속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 분들은 진보를 살찌우는 게 아니라 진보를 힘들게 한다. 진보 정당, 소수 정당에 꽤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걸로 본인을 정당화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당을 저렇게 해요. 나는 1번, 2번이 없다는 걸 마치 자기의 도덕 자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르쉐 타라 하잖아요. 포르쉐? 에? 포르쉐 타라. 에? 퍼포먼스 하자, 우리도. 아, 허락해 주는 거야? 그렇지. 넘어가고요. 자, 여전히 도덕 자본으로 조국을 재단하려고 하네. 그렇죠. 저자들이 진보를 막는 것이다. 그렇죠. 특히 오케이. 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감수하면서 나는 도덕을 지켜왔는데 그렇지. 이런 식의 담론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 진보를 파괴하는 것이다. 넘어가 봐봐. 넘어가. 할 얘기가 많아.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미지예요. 이 대통령이 우산을 지금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뒷짐을 지고 있네. 대통령이 씌워주고. 네. 나는 이런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이런 이미지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장관이 쓴 우산이 더 크네 왜? 눈치도 없고 이 말이야. 속도 없이. 장관은 큰 우산을 또 걸치고 있고 어깨다 걸치고 있는 건 좀 거만한 행동이거든. 대통령은 바짝 들어가지고 지금 농부를 씌워주고 있네. 난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 예전부터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런 걸 보고 도덕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도덕이 아니고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에서 권위나 그것에 기초한 도덕을 주장할 때가 지났다. 이재명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네.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네. 그렇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예. 자, 그다음 유명한 철학자를 또 한 명 제가 가져와서 마이크 와일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존 롤즈는 들어봤죠? 존 놀즈? 예. 모르구나. 내 돈은 들어봐서 존은. 하버드 대학 교수도 했고 뭐 유명한 대학들 교수도 한 분인데 가장 진보적인 철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소개하고 싶은 것은 복합평등론하고 다원적 정의론이에요. 복합평등론이란 뭐냐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제가 지금 대학 교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취도 했겠잖아요. 그게 경제 영역에 가서 특권을 누리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복합평등론이라고 그래요. 자기 영역에서 어떤 지위를 얻었다고 그 지위를 다른 영역에서도 보장해 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불평등한 것이다. 예. 오케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 전문가가 너무 많은 영역에 권력을 향유하고 있던 것 그렇지. 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은 영역에 관여한다는 것.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명예를 누리라는 거죠. 책임을 만한 이론이잖아요. 예. 말이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다원적 정의론인데 하나의 정의를 위한 하나의 기준은 있을 수 없다. 옆 동네 이 얘기는 옆 동네 사람들에게 맡기자.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진보가 작고 약할수록 빠져드는 이념적 순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도덕주의. 그렇지. 그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게 미국에서도 진보 진영을 좌초하게 했다. 어느 나라나 똑같구나. 예, 진보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것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순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세력을 찾아서 차이를 존중하며 연대해야 된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난리 났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그러면 이재명의 이 80주년 광복절 경추사를 보면 대통령의
자원적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살리는 생명 정치를 한다. 명비어천가. 그렇죠. 80주년 광복절 경축절 듣다가 떠올랐어 이거에. 네, 그렇죠. 내가 그래. 저 어준 씨의 방송만큼 많이 보는 게 요즘에 KTV입니다. 내가 해석해줘야지. 네, 사람들 해석이 안 해주니까. 오케이. 평생 이런 걸 보고 살지를 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끝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결국은 정치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야 됩니다. 공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문제로 남북 문제도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죽이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 있어. 2022년부터 24년까지 광복절 할 때마다 자유를 마지막 번에 50번이나 했어. 우리가 북한에게 가서 뭘 해야 돼? 자유를 줘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흡수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영구 집권의 욕망이었다.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두려워온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도로를 끊어버리지. 도를 끊어버려요. 네. 더 이상 통일은 없고 북한은 더 이상 너희하고는 통일하지 않는다. 남남이다. 외교 관계다. 예. 그렇게 선언했어요. 윤석열이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죠. 그래서 어준 씨하고 제가 이 4년 동안 이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약간 제가 어준 씨하고 차이가 있었던 게 어준 씨는 계속 초반부터 아무래도 공동정부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김건희 정권이라고 내가. 김건희 정권이라고 해서 아니 좀 그거 과도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공동 정권이라고 그랬고 아니 나는 김건희 정권인 것 같아. 예, 그건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확신이 든 건 뭐였냐면 구치소에서 빤스 시장을 했잖아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철학적으로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정신이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죽거든요, 사람은. 근데 자존심이 무너지는 행위를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는 뭐죠? 누군가의 노예란 얘기예요. 그렇지. 정신적인 노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은 김건희의 노예였어요. 정신적 노예라는 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정부에 따른 저의 주장을 완전 폐기하겠습니다. 공동 정권이려면 대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란은 완전히 종결되려면 김건희가 이 내란에 어떻게 지휘했는지가 밝혀지는 날 온전히 내란을 극복한 것이다. 동의. 예, 넘어갑시다. 이제. 아니, 교수님하고 이제 몇 년 동안 토크를 해봐서 아는데 시간을 주잖아요. 주제가 사방팔방으로 갑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제가 자유만 가지고 네. 10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요. 자, 오늘 주제에 집중합시다. 다시. 네, 가요. 대통령이 미국 가니까 유럽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궁금하잖아요. 유럽에서 또 공부하셨으니까 내가. 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지? 독일 문건인데 난길 속에 안정화가 막 시작된 그런 시점으로 대통령 이재명의 선출을 보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뭐라고 하냐? 진보 대통령이에요. 제가 리버럴이라고 써있잖아요. 레프트 리버럴. 발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유럽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태도가 정치가 유럽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정치가 됐구나. 변수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윤석열 들었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변수가 안 되게 됐다. 내가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나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 유럽에서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닌 나라가 됐다라고 했었어요. 윤석열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을 쳐다보거나 한국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미국하고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닌 나라가 됐다. 다시 한국이 변수가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다. 자, 유럽을 위해서 마지막 영어 보이시죠? Open new doors 그렇지. for Europe.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 글귀가. 90년대 배낭여행 다니면서 쭉 느낀 건데 한국이 엄청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지 못해요, 사실은. 의식이 못 따라가죠. 배낭여행 처음 다녔을 때 우리나라는 변방에 이름 없는 국가가 맞았어요. 한국을 몰라, 진짜. 좀 아는 사람들이 사우스 노스 하는데 내가 너 노스 본 적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사이 변화인데 유럽 사람 머릿속에 한국이 가긴 됐어요. 소프트 파워로. 근데 한국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변방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여전히. 오픈 유도. 그래서 한국 정도 되는 문화 수준이나 경제력이나 과학 발전 정도나 소프트 파워로 볼 때
자기들이 보기에는 파트너로 삼거나 변수가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윤석열이 망가뜨렸죠. 윤석열이 지체시켰지도. 그걸 복원을 유럽이 기다리고 있다. 맞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가봐요. 또 있어? 유럽 어떻게 보냐? 한국이 지금까지 번영해온 국제 질서의 조건이 그렇지.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거다. 그렇지, 지금. 과연 이재명이 이 혼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관찰하고 있다. 의미 있는 파트너가 되느냐, 유럽에. 그렇죠. 우리 유럽을 좀 더 중시했으면 좋겠는데 또는 그러면서 우리하고 함께 가면 안 되겠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잘 스스로 못 느끼는 건데, 제가 나이 먹고 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들었던 거의 모든 이야기는 일본 외교를 봐라.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다루는지 이 얘기만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이 지금 한국을 보라고 하고 있잖아. 그렇지. 최근에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한국은 미국을 저렇게 상대하고 다루는데 왜 우린 그렇게 못하지? 이거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시바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기도 그런 결정을 한다든가 한국도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말한다든가 엄청난 변화거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죠. 좀 한 번 더 가보세요. 또 있어? 마음이 급해 지금. 유럽의 사람들이 빨리 좀 특사 좀 보내줘. 그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난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장 약한 고리가 대부분의 인생을 한국에서만 살았다. 한국이 어떻게 위상이 변하는지를 모르는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업데이트 됐다는 걸 빨리 채워서 학습 능력은 빠르니까 세계가 한국을 이렇게 보는구나, 업데이트 됐구나, 나도 나를 그렇게 업데이트해서 봐야지. 그렇죠. 학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 보고 그 맥락에서 그러니까 특사를 빨리 파견해서 유럽과 한국이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다방면으로 보낼 거예요.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광복이란 단순히 우리가 해방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결정하는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들 혹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무도 해석을 안 해주니까 네. 내가 KTV를 맨날 봐서라도 나라도 해석해줘야 되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가 이 철학자가 뭔 고생입니까? 그래서 지금 해석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네. 그러니까- 고생하신다고 박수. 좋아. 흡수통일도 안 하겠다는 말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처음 다시 천명하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뒤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외환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습수통일할 의지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무예요. 그러면서 국제 무대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겠다.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간다는 건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행위였어요. 그렇죠. 미국은 누구도 못한 얘기예요.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한국 대통령은 김대중 그렇죠.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지금도 유명해요. 노벨 평화상 괜히 받은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으로 유명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일이 닥쳤는데 그걸 가장 잘했기 때문에 한국 뉴스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해졌거든요. 그 나머지 대통령은 대동소이하게 몰라요. 악당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진짜예요. 한국이 개엄을 했어? 그리고 감옥 갔어? 빤스 입었어? 이거 다 외시로 나가요. 근데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때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것처럼 그런 위치로 다시 한국을 끌고 갔으면 좋겠거든? 본인이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런 사진이 찍혔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활짝 웃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살짝 놀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이에요. 어준 씨도 이 관해서 할 말 많죠? 너도 할 말이 많아요. 현대화라는 말에 위험성이 뭐냐면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이 꼭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까지 뭘 할 수 있다. 그걸 반드시 요구할 것이고 확인받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예. 중국을 상대하는 군인으로 쓰고 싶겠지. 동북아에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민국이 관여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반드시 현명하고 와야 돼. 우리가 여론을 형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맺으려고 하는 미국과의 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미국을 압박해야 돼. 그렇죠. 국민들이 난리다. 난리예요. 나 이런 말을 할 거 돌아갑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거든. 주한미군 뺀다고 할지 모르면 국민들 빼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렇지. 그쪽에 카드가 안 되게 그런 걸 하라는 얘기잖아. 떼가면 할게. 자, 퇴장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이 지지율이 뭐 올라갔네 내려갔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도 있잖아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4년 10개월이나 남았어요. 까마득해. 걱정 끝!